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에 대해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직접 공부하면서 정리한 노트 필기를 가지고 같이 심리학을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했냐면 워밍업 타임으로 이제 심리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심리과학이 어떻게 해서 출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초창기의 이론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심리과학이 어떻게 해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론들도 어떤 이론들이 주류 이론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것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함께 간략하게 얘기해보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심리학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심리학의 정의가 초창기 때랑 점점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심리학에서의 어떤 세 가지 주요 분석 수준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분석을 하고 어떤 조망들이 있는지, 그리고 심리학에는 어떤 화의 분야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이 필기노트 PDF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요약 정리 노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인간관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타인과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항상 궁금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생각을 초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감정은 뭔지, 그리고 감정이란 게 도대체 뭐고 행위란 건 또 뭐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까라는 이러한 사유들을, 정말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꾸준히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본능적으로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심리과학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인간답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세상에 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의 박물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학습과 기억, 동기와 정서, 지각과 성격이라는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론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심리학의 어떤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론을 구성했다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리학 최초의 실험실을 만든 사람은 빌헬름 분트라고 해서 이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창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부 감각이나 심상 같은 그런 감정에 초점을 맞춘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의 원자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막 물리학자나 화학자들이 물질의 구조를 분석해내듯이 마음의 구조를 발견해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원자라고 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단순한 심적 과정을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의 어떤 초창기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이 둘이서 이제 만든 게 심리학이라는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정의를 정신적 삶의 과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초창기에는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초창기 때 이루어져 있던 양대 산맥이 바로 이 구조주의와 기능주의예요. 그래서 구조주의는 아까 말했듯이 이 분트와 제자인 티치너, 제가 그림도 한번 그려봤는데 저작권 때문에 일단 그림을 제가 직접 한번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봤는데, 이 사람이 분트이고 이 사람이 티치너예요. 그래서 이 분트와
티치너로 구성이 되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주의에서의 목표는 마음의 구조를 발견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기 반성적인 내성이라고 하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내성인데, 그러니까 뭔가 자기 성찰 같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순간순간 어떤 경험을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면서 이런 경험 요소들을 보고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고도화된 훈련도 시키면서 그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실험 결과 그 내성이란 것은 사람마다 달랐고 경험할 때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성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이 구조주의는 약간 내성의 중요성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좀 달랐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측정되고 관찰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서 이제 이 심리학 원리라는 책을 집필한 전설적인 교수이자 작가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기능주의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기능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윌리엄 제임스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이고 심리학 원리라는 책을 집필을 했는데, 우리의 사고와 진화된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요소들을 가지고 마음의 구조를 구성해보고자 시도하는 것은 조립하지 않은 부품을 살펴봄으로써 자동차를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런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부품 이런 거 살펴본다고 자동차를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어떤 단순한 요소들을 가지고 마음의 구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진화된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더 생산적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달한 까닭 자체가 적응적이기 때문에 발달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윈의 어떤 선택 진화론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조상의 생존에 기여를 했다는 것 때문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발달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적인 걸 보면은 심적 과정과 행동 과정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로 하여금 적응하고 생존하고 번창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탐구하는 그런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생산적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능주의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제 의식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해요. 사고나 의식이나 좀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의식적인 게 약간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 의식의 기능을 보면 의식은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 적응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능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기능주의자 제임스의 주장은 실질적인 정서나 기억, 의지력, 습관 이런 것들은 이런 매 순간의 의식의 흐름적인 것들을 탐구해서 주장을 했어요. 탐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초창기 이제 심리학파의 두 학파는 구조주의와 기능주의였고, 심리학은 정신적 삶의 과학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내면의 어떤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겼던 파트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은 심리과학의 발전입니다. 심리과학은 어떻게 발전이 이루어졌냐면, 이게 도발적이고 굉장히 천재적인 미국의 두 심리학자인 존 왓슨과 스키너라는 두 명의 미국의 심리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존 왓슨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존 왓슨은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꼬마 알버트 실험으로 유명하고 공포가 학습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은 좀 윤리적으로 약간의 어떤 오류가 있고 논란이 될 여지가 많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 자세하게 한번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너는 행동주의자의 대표적인 또 스키너 행동주의자 중 한 명인데, 내성을 거부하고 결과가 어떻게 행동을 조성하는지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자, 과학은 관찰의 근본은 돼야 된다라는 이런 과학적인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집착적으로 약간 좀 뭐랄까 딱 집중적으로 재정의를 하는데,
이런 내성법 같은 거는 관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감각이나 감정이나 사고 같은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은 과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성법을 배제하고 심리학을 관찰 가능한 어떤 행동은 관찰하고 기록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관찰 가능한 행동의 과학 연구를 재정의를 했어요. 과학 연구 이런 것들이 바로 심리학이다라고 재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1960년대 이르기까지 심리학을 이끌어온 주류 세력 중 하나로서 굉장히 많은 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가 주장하는 거는 객관적 과학이면서 심적 과정을 참조하지 않고 행동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는 1번에는 동의를 하는데 2번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적 과정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한 거죠.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시대의 또 다른 주류 세력은 프로이트 심리학이라고도 하고, 이제 프로이트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신분석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되게 유명하니까 아시죠? 유명한 성격 이론자이자 치료자인데 논란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되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인간성의 이해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심리학은 아동기 경험에 대한 무의식적인 사고 과정과 정서 반응이 우리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방식을 강조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한 게 약간 프로이트 심리학이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심리학이 있어요.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칼 로저스와 에이브러햄 메슬로우, 이 두 사람이 되게 유명한데 이 두 사람은 제가 아직 그림을 못 그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려볼게요. 그 시간이 되면 그려볼게요. 그래서 행동주의를 거부했어요. 이 사람은. 이 두 분은 행동주의도 거부하고 프로이트 심리학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거부했어요. 왜냐면은 아동기 기억에, 이거는 이제 그 프로이트에 대한 내용이고, 조건 반응의 학습, 이거는 행동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인데, 주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여기에만 국한하는 것은 그 성장 잠재력과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너무 이게 한계점이 많고 제한적이라는 것 때문에 거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현재 환경이 사람들의 성장 잠재력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방식과 사랑과 승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그 학파가 인본주의 심리학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인지혁명이라는 게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보를 처리하고 파지하는, 저장하는 그런 방식의 중요성과 같이 심리학을 심적 과정에 대한 그런 초창기의 관심사로 되돌리게 만든 혁명이 바로 인지혁명인데요. 이 인지혁명을 통해서 두 가지 어떤 분야가 또 생성이 되었는데, 인지심리학이라는 분야와 인지신경과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인지심리학은 사람들이 정보를 지각하고 처리하며 기억해내는 방식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학문을 말하고, 그래서 정보를 지각, 처리, 기억해내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고요. 인지신경과학은 마음의 과학인 인지심리학과 두뇌의 과학인 신경과학이 융합된 신적 활동을 기저하는 두뇌 활동을 연구하는 그런 과목을 이제 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충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심리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출현을 하게 되었고, 어떤 이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리과학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날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심리학에는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행동과 심적 과정의 과학이라고 해서 관찰과 기록 가능한 행위인 행동과 감각, 꿈, 지각, 사고, 신념, 감정 등의 내적인 주관적 경험인 심적 과정, 이걸 다 합친 과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출현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논제가 있어요.
발달에 어떤 기여하는 상대적인 공헌이 어떤 게 더 크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는 논쟁인데, 선천성 대 후천성 논제라고 해서, 선천성은 뭐냐면 타고나는 것들, 유전적인 것들, 이게 생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타고난 어떤 그런 선천적인 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유전적인 거. 그리고 후천적인 것은 환경적인 거. 이제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거라든지 환경적인 어떤 지원이나 그런 제공, 양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후천성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제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상호작용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화심리학이나 행동유전학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진화심리학은 공통적인 생물학적 특성과 진화사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유사한지에 대해서 공통점에 좀 뭔가 초점을 많이 둔 학문이라면, 행동유전학은 상이한 유전자와 환경으로 얼마나 다양한지, 다양성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약간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초점을 두는 게 행동유전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학문으로는 비교문화심리학, 선별심리학 이런 게 있는데, 또 긍정심리학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비교문화심리학이 파생된 배경에는 이제 이 단어가 괴상한 별난이라는 뜻인데, 이거의 첫 글자 이니셜을 따서 만든 글자인데, 웨스턴 서양의 educate 교양 있는 industrialized 선진국의 리치 부유한 domestic 민주적인 뭐 이런 식으로 요 앞에 서양이면서 잘 교육이 되어 있으면서 선진국 잘 사는 나라의 어떤 부유한 민주적인 어떤 요런 거 다 부합하는 시민, 뭐 사람은 시국에서 12%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전통적으로 심리학은 약간 조금 젊은 과학이고 약간 좀 부유한 그런 이러한 소수 집단 미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실험을 수행했다는 그런 한계점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소수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됐던 실험 결과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을 해서 비교 문화 심리학이 탄생을 해서 좀 활발하게 다양한 분야에서도 문화권에서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문화별로 차이를 좀 약간 비교하는 그런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같은 맥락으로 성별 심리학은 남녀와의 어떤 차이가 있죠. 생물학적으로도 다르고 약간 정서적인 부분 다르고 여러 가지 호르몬적으로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런 남녀 간의 어떤 다름과 차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그 연구를 하는 분야가 이제 심리학, 성별 심리학이고, 긍정 심리학은 요새는 이제 우울, 불안 이런 것처럼 약간 어떤 부정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좀 더 뭔가 행복하고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속성의 어떤 부분을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긍정 심리학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런 전체적인 심리학의 흐름 같은 부분이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